이제 큰 챕터를 바꿔서 소송 종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소송 종료의 큰 카테고리는 당사자 행위에 의해서 종료되는 거와 재판 내지는 판결에 의해서 종료되는 그 큰 카테고리 두 개가 있죠. 당사자 행위에 의해서 종료되는 것은 소유의 취하라든지 청구의 포기 인락이라든지 화해라는 또 세부 항목으로 나뉘고 있죠. 그 다음에 재판 내지 판결. 재판과 판결 같은 개념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재판 속에 판결과 결정과 명령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재판 판결 같이 쓰는데 이런 판결로서 재판으로서 소송이 종료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중요 개념이 기판력이었잖아요. 기판력. 근데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이미 앞에서 계속 설명을 연결시키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남는 게 이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좀 남는데 기판력 객관적 범위도 사실은 또 뭐 갖고 조금 설명했냐면 일부 청구랑 상계항변 갖고 예외적인 경우 설명했으니까 결국은 기판력에서 216조 1항의 주문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는 것은 소송물 이론을 알아야 되고 거기서 그럼 소송물 이론에서 문제가 됐던 몇 개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실제 학설상의 뭐 대립 그런 거 무시하고 실전적으로 이제 여러분은 실무에서의 판례를 몇 개를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기판력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그 정도에서 이제 소송의 종류가 큰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윤곽이 생겼는지를 알면 되고 조문은 198조부터 펼쳐지죠. 총칙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이 잘 보세요. 우리가 첫날 내가 와서 소장 제출 뭐 소재기가 오히려 제1심이라고 해서 제2편 큰 챕터 제2편에 이제 그런 데서 소송 시작이라고 해서 소송의 개시를 해서 1심 소송 절차라고 해서 248조가 시작하고 있었어요. 248조부터. 그러니까 조문은 어떻게 본다면 소재기라는 소송의 우리가 민사소송의 초입 장면 조문이 248조부터 있고 다시 관할 이런 게 2조부터 있고 오히려 이 소송의 끝에 해당하는 판결, 최종 목적지에 해당하는 판결, 재판이 198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나 판결은 어디에 가 있냐면 총칙적인 조문에 가 있어요. 총칙 마지막에. 그러니까 조문 배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총칙의 마지막에 판결 재판 198조에 이하 있고 그래서 쭉 펼쳐지다가 다시 큰 챕터가 바뀌면서 소장의 제출이라서 제1심 소송 절차에 관한 248조부터 조문이 또 거기서 소장 제출 뭐 이런 조문이 하나 시작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조문은 198조부터 쭉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조문은 198조가 있고 종국 판결이라는 판결로 이제 그 신급을 종고하는 판결로서 마치게 된다. 그다음에 202조가 자유심증주의 증거법과 관련된 챕터인데 조문은 여기가 자유심증주의로서 202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권주에 관한 203조가 있고요.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재판할 수 없다와 관련해서 재판 관련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204조가 직접주의. 우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쌍방심리로 직접 구술로 한다. 직접 즉 재판에 관여한 판사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니까 판결 파트에서 직접주의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206조 원본에 따라서 선고한다. 그 다음에 210조에 보면 그 원본을 법원 사무관한테 건네주고 법원 사무관이 판결 정본을 만들어서 송달한다 하고서 첫날에 뭐 얘기했었죠. 원래 선고한 거랑 실제 뭐 송달된 게 달랐다든지 뭐 이런 에피소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원본이 하나 있는 거고 원본과 똑같은 것을 정본을 만들어서 이제 당사자에 보내는데 사실 뭐 요새는 컴퓨터로 그냥 프린트 2장 해버리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 다음에 211조가 판결의 경정에 관한 조문이네요. 이때 경정과 260도의 피고의 경정이라는 경정용어를 쓰는데 당사자 표시정정과 피고의 경정이라고 할 때 이 경정은 변경의 용어의 경정이고 이때 211조의 판결의 경정은 오히려 수정, 단순한 보정적인 의미의 경정이니까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때는 오히려 정정의 의미 정도의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한 오기나 계산 잘못인 위산 같은 경우 수정하는 건데 저번 때 또 에피소드적인 게 뭐였었어요? 이유에서 주야장창 쓰고서 청구 주문에서는 오히려 실수해가지고 반대로 주문 냈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고서 법원이 정정한다라고 그러니까 판결에 경정한다니까 당사자가 이긴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황당하게 이게 뭐냐 뭐 이런 에피소드적인 게 최근에 있었다. 그게 재산분할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혼에. 그래서 이유에서는 뭔가 남편이 그 집을 가져가고 뭐 이렇게 남편이 그 대신 조금 그 집 가격에 해당한 얼마를 부인한테 주는 식으로 이유가 쭉 써졌는데
오히려 주문에는 여자가 집 가져가는 것으로 돼가지고 여자가 이긴 줄 알고 항소도 안 했어요. 항소도 안 해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판결 경정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항소도 못 했는데. 항소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그거는 지금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경정 자체에 불만이 있을 때, 경정 자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경정 그 자체에 불만이 있는데 일단 경정을 받아대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경정이 됐을 때 지금 뒤늦게라도 173조의 추한 항소 같은데 혹시 가보세요. 혹시라도 있나? 항소가 좀 놓쳤잖아요. 항소를 못했잖아요. 그거 믿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바꿨으니까. 그럼 173조에 뭐 그런 거 있나? 혹시 추후 보완 항소. 173조 한번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한번 읽어보세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당사자에 대하여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그게 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그러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이런 정도로 포착을 해서 추후 보완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아까 같이 그거 믿고 있다가 항소를 안 했을 때 전혀 대책이 없는 건 아니고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서 항소 못한 거다. 아까 원래 판결대로라면 내가 이겼는데 뭐 어떻게 항소를 하냐, 왜 항소를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정 결정을 받고 나서 추후 보완의 의미의 항소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211조에서의 즉시 항고는 이렇게 경정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그 자체를 따지는 의미고 이해되겠어요? 그게 경정 결정으로 나오니까 항고이고 항고의 경우는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가 있는데 여러분이 재판의 종류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소로서 항소와 상고가 있고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가 있는데 항고 종류 중에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가 있는데 즉시 항고는 일주 이내에 즉시 항고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 경우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네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조문은 212조 아직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막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문제 같은 데서 212조에 재판의 누락이 있네요. 재판의 누락. 뉘앙스는 알겠죠? 재판의 누락이라는 뉘앙스는 재판이 일부분이 누락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을 누락이라는 말에 우리가 입에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머지 부분 추가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누락에 대해서는 추가 판결을 하면 돼요. 재판의 누락에 대해서는 추가 판결. 이해됐죠? 그럼 요거랑 비슷한 게 한두 개 더 있어요. 일부 청구 말고 일부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 청구랑 일부 판결이랑 일부 인용 판결이랑 구별해야 돼요. 일부 청구는 청구 단계에서 일부 한 거고 일부 인용 판결은 다 안 받아주고 조금 받아주는 뭐 이런 개념인데 일부 판결은 복수의 청구 중에서 일부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판결에 대칭되는 나머지의 용어는 뭐가 있겠어요? 잠부 판결이죠. 재판의 누락에 대한 나머지는 추가 판결. 일부 판결에 대한 나머지는 잠부 판결. 이해되겠죠? 그러면 재판의 누락과 일부 판결의 또 차이는 뭐겠어요? 일부 판결은 의식해서 일부만 떼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부를 마저 처리하는 거예요. 재판의 누락은 뭐예요? 의식하지 못한 잘못이에요. 자기 딴에는 다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판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또 하나 타입 있어요. 원래는 일부 판결 할 수 없는 건데 빠뜨렸어요. 그거는 그럼 재판의 누락으로 봐서 추가 판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부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가는 거고 잠부 판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재판의 누락이라는 것은 그 전제가 쪼갤 수 있다는 전제하에 라는 상황은 이미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상황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전제로 하는 거가 한편 충족해야 되고 한편 또 깜빡하고서 결과적으로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충족해서 맞춰주는 거가 가능한데 애초에 일부 판결이 불가능했다라는 청구의 어떤 속성상 예컨대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쪼개는 게 불가능한 게 단순병합이면 가능하지만
예비적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서로 엉켜 있어요. 만약 공동소송에서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엉켜 있겠죠. 통상의 공동소송은 괜찮겠죠. 만약 필수적 공동소송은 서로 합의를 확정을 해서 공통으로 뭔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판결이 불가능하다. 통상의 공동소송 가능하다. 그렇죠? 여기 단순병합에서 가능한데 예비적 선택적 병합 불가능하다. 그럼 이런 불가능한 경우에 뭔가 빠뜨리고 한 것은 재판의 누락으로 봐서 추가 판결 가능하다 아니다? 아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상소해서 일단 제거하고 다 한꺼번에 판결을 해줘야 된다. 이해하겠죠?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상황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됐죠? 재판의 누락에 관한 212조가 조문을 하나 체킹하고요. 그 다음 조문이 가집행 선고에 관한 213조죠. 가집행 선고는 소송 비용과 함께 직권으로 이렇게 재판해 주는 건데 관행상 소장의 청구 취지에 같이 이양 사망으로 쓴다. 그래서 내가 우스개로 뭐 했어요? 원래는 고지것대로 한다면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소장에 안 써도 무방한 건데 관행상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관행상 쓴다는 거 익혀서 썼더니 나중에 점수 보니까 마이너스 1점 감점이에요. 왜 그래요? 청구 취지 1항이 이전 등기랄까 말소 등기랄까 등기 청구의 경우는 또 가집행 단계 같은 걸 상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확정되면서 등기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정이 돼야 등기하는 거고 그 뭐 상황이 필요 없는 거니까 가집행을 안 붙인다. 그럼 뭐예요? 애초에 안 붙인 사람과 그 다음에 애초에 조문에 충실하게 관행은 나는 싫다. 그게 내 주의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써야 되는데 왜 청구 원인 먼저 쓰고 청구 취지 쓰면 안 되느냐. 뭐 이런 발상부터 해서 왜 괜히 한번 어기고 싶잖아요. 하여튼 그런 생각에서 조문대로 한다면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써주는 거가 뭐 문제될 건 없다지만 오히려 안 쓰는 거가 그 충실한 거 아니냐.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 썼다. 근데 관행이 쓰라고 했으니까 썼다. 그래서 썼는데 또 거기서 한번 비틀어서 문제는 내가지고 안 쓰는 문제로 내가지고 날 2점을 1점을 깎는 골탕을 먹이네. 쓴 사람이 플러스 2점인데 그러니까 안 써야 오히려 이제 플러스 2점이 되면서 쓰니까 또 마이너스 1점 되나 뭐 그렇게 되면 또 점수가 더 벌어질 수도 있네. 뭐 하여튼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 생각 없이 안 쓴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간만에 내가 익힌 거 나왔다고 한번 써볼래는데 또 거기다 함정 파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출제가 꼭 나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웃기게 말했으니까 이해를 잘하세요. 어떤 때 쓰고 어떤 게 안 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웃기는 식으로 했는데 하여튼 관행적으로는 쓴다. 가집행.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처분권자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 근데 이거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재판이 나온다. 재산권상에 관한 소라는 전제하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등은 재산권상에 관한 소이긴 하지만 그 자체 확정돼야 집행해서 등기 올리는 것이니까 가집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217조의 외국 판결의 효력인데 요새 국제민사소송이라 해서 앞에서 국제재판 관할권이라든지 국제관할의 합의라든지 국제적 중복제소라든지 국제적 송달이라든지 이런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국제민사소송 카테고리에서 하나의 어떤 세계가 이제 여러 가지 빈번한 교류가 있으니까 빈번한 문제로 발생하는데 여러분은 일단 국내적인 것만 일단 충실하게 이해한다는 전제에서 지금은 추가적인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조가 변론 없이 하는 소각화 판결. 이것도 무변론 판결의 일종이잖아요. 134조의 필수적 변론의 원칙에 관련된 예외가 256조 7조의 무변론 판결이 있고 150조 1항 3항에 있어서의 자백간주에 있어서 그 자백으로 취급하는 그런 조문이 하나 있고 해서 거기서 얘기하다가 자백간주 얘기하다가 이제 그게 무변론 판결과 관련해서 자백으로 간주하는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무변론 판결 문제만 또 떼서 본다면 134조의 필수적 변론과 관련해서 예외로서 무변론 판결 말고 257조 무변론 판결 말고 지금 이 경우 219조의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본안과 함께 소송 요건은 둘 다 판결이죠. 재판의 종류가 판결이니까 변론을 열어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둘 다 단계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딱 소송 요건만 먼저 심사하고 그걸 통과했을 때 본안으로 판단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본안 판단에 앞서서 갖춰야 될 전제 요건으로서 소송 요건을 체킹한다는 의미 정도의 관념적인 전제 요건이지 어떤 물리적이랄까 시간적으로 딱 선행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변론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판단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본안 소송 요건을 통과해야 본안 판단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전제 요건인데 애초부터 보정이 안 될 류의 흠으로 그런 경우에는 굳이 부적법 각하를 곧바로 하면 되는 거니까 변론 없이 부적법 각하의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219조의 조문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225조부터 232조까지는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3조부터 247조가 소송 절차의 중단, 중지에 관한 조문이죠. 소송 절차의 중단, 중지에 관한 조문은 어제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233조가 당사자 사망, 그 다음에 238조를 하나 중요하게 발했죠.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95조하고 연관시켜서 보라고 그랬죠. 우리가 소송 대리에 있어서 95조와. 그래서 247조까지가 중단, 중지에 관한 조문이고 그래서 일단 총칙 규정이 247조로 맞춰지고 248조부터가 다시 제1심 소송 절차라고 그래서 소장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한다. 249조의 필수적 기재사항 등으로 해서 이제 그 소재기의 첫 단계의 이야기가 다시 이제 총칙적인 규정이 끝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문의 지금 배치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판의 이제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와서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소송이 종료되는 게 소치하에 의해서 종료되는 거랑 청구의 포기 일락에 의해서 종료되는 거랑 재판상 화해에 의해서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재판상 화해는 소송상 화해와 재소전 화해가 있고 좀 아까 225조부터 화해 권고 결정으로서 내려지는 그 조문이 있죠. 그럼 화해 권고 결정이 있기 전에 아예 조문 하나 더 미리 봐둔다면 220조가 중요한 조문이죠. 재판상 화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청구 포기 일락이 조서화되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으니까 기판력, 집행력이 있다는데 실은 그 기판력이 본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제한 없는 기판력 긍정서로 볼 거냐에서는 사실은 논란이 있어요. 청구 포기 일락에서 기판력을 부정하려는 입장이 있고 화해에 있어서도 제한적 기판력설이랄까 또는 기판력 부정설이랄까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소송을 마감하는 분쟁을 시작했다가 마감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효력은 있지만 과연 기판력까지 똑같은가라는 데 대한 학설적인 의문이에요. 그래서 재판은 국가가 강행적 공권적으로 어떤 개입해서 내려주는 판단임에 대해서 청구 포기 일락이랄까 화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소송의 종료니까 판결과 똑같이 기판력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약간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자치적 의사에 따른 어떤 소송의 마무리였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자치적 의사에 뭔가 혼선이 있다면 그걸 반영해서 기판력을 발생시키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하려는 그런 입장이죠. 즉 당사자의 그런 의사에 착오가 있었다든지 강박이 개재됐다든지 했을 때 그 의사대로 마무리를 졌다라는 것에 대한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데서 민법적인 의사표시로만 본다면 그런 사기 강박의 취소 사유가 있고 착오의 취소 사유가 있지만 소송 행위에 있어서는 그런 민법적으로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없다는 출발점에서 여기서 이러한 청구의 포기 일락과 화해 같은 것은 소송법적으로만 부착한다면 220조가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451조와 관련돼서 461조가 준재심이라고 해서 451조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 재심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다는 이런 220조와 461조에 따른 충실한 해석을 한다면 기판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학설상은 이론적으로 분석해 볼 때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라는 것을 똑같이 판결처럼 얘기하기는 이게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기판력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려는 입장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실무상은 일단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처럼 취급한다라는 상황에서 소송 행위설 그런 성질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의 성질이 뭐냐 했을 때 소송 행위설적인 그런 실무적인
그런 성질에 따른 기판력에 대해서 긍정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의 거기서 이제 뭔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표현은 이상한데 대체적인 흐름은 소송행위설의 바탕을 둔 재판상화의 성질을 소송행위설의 바탕을 둔 기판력 긍정설적인 입장이 실무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한편 그럼 다시 돌아와서 소외치하랑 청구 포기일락과 재판상화의 각각의 구별은 뭐냐? 청구의 포기일락과 소외치하의 구별하는 것은 청구의 포기일락은 결과를 남겨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금 조소화되면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으면서 마무리되는 거고, 소외치하는 어제부터 우리가 얘기했듯이 267조 1항 등을 보면 뭐예요?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돼요. 그러니까 없던 일이 되면서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 차이죠. 소외치하랑 청구의 포기일락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마무리인 것 같은데, 소외치하는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임에 반해서 청구 포기일락은 220조가 작동하고 267조 1항과는 상관없이 220조가 그 효력에 관한 조문이죠. 한편 청구의 포기일락과 재판상 화해의 차이는, 청구의 포기일락은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마무리인데 반해서 재판상 화해는 상호 양보하에서의 마무리이다. 그게 차이가 있죠. 그럼 여기서 소송행위설이냐 뭐 사법행위설이냐의 논란은 어제 어디서 펼쳐진 거와 조금 똑같은 그런 용어가 나오거나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요. 어제 소송행위로서 방어 방법으로서 형성권, 상계권 등이, 취소권, 해제권 등이 행사됐을 때 그 성질을 소송행위라는 측면으로만 볼 거냐, 사법적인 의사표시도 같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으로, 그래서 병존할 거로 하는 것을 볼 거냐의 그런 거 비슷하게, 예컨대 청구의 포기일락에서도 그 포기 의사가 소송법적인 의미 말고 어떤 민법에서의 권리의 포기적인 의사표시로 볼 거냐, 청구의 일락은 민법적으로 보면 채무의 승인적인 의사표시로 볼 거냐, 그런 것이죠. 관념의 통지든 뭐든 하여튼 그렇게 보는 거죠. 의사표시인지 관념의 통지인지 정확히 뭐 어떤 거로 볼지는 모르겠는데, 한편 이쪽에서 재판상 화해도 뭐가 있어요? 상호 양보에 따른 민법상의 화해 계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에서 이루어진 것을 법원의 개재라는 측면이 있어서 분명히 뭔가 좀 더 단순한 민법보다는 뭐가 무게감이 있는 것 같지만, 하여튼 당사자의 상호 양보라는 측면만 딱 빼면 민법의 화해라는 그 성질이 거기에 같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의미를 어떻게 볼 거냐 해서 소송행위설, 사법행위설, 양성설, 병존설 등이 재판상 화해에 대한 성질로서 여기서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성질에 따른, 그러니까 그것을 소송행위로 본다면 실체법적인 의사표시의 하자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가 되고, 그렇게 되면 기판력을 긍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 속성을 소송행위로 본다면 실체법적인 의사표시의 하자를 반영하지 않는 쪽의 경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판력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할 필요 없이 오로지 재심 사유만을 발생시키는 것만 따져서 뒤집을 수 있지, 일반적으로는 기판력이 긍정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이제 그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고요. 그럼 쟁점은 항상 이제 뭐가 등장하냐? 소치하에 관련돼서는 뭐가 나와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은 아까 말한 형성권을, 상계권을, 해제권을 행사했는데 소를 취하했을 때 그 효과가, 실체법적인 효과가 잔존하느냐, 병존설, 소송행위설, 신병존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송상 우리가 소치하 자체는 원고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소치하하기로 하는 합의, 소송상 합의, 소송상 계약이란 이런 것의 존재를 인정할 거냐가 임의 소송의 금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인정했을 때 그 효력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케이스 문제에서 종종 그런 걸 봐요. 소치하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치하 합의를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소치하 합의에 따른 처리를 안 해줬을 때 그 소송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부적법 각하시켜야 된다. 권리보호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봐서 부적법 각하시켜야 된다는 게 지금 통설과 실무의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학설에 따라서는 소송 종료시켜 선언을 한다라는 입장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치하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미 어제 얘기한 쌍방 불출석에 있어서 소치하로 간주한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소치하에 대한 세 개의 국면은 뭐가 있냐? 지금 배운 것 갖고는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에 따른 했는데 소치하에 따른 어떤 그 사법적인 취소 해제 상계의 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 하나. 그다음에 오늘 처음 한번 얘기하는데
소치하 합의라는 이런 소송상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또는 또 다른 소송 계약의 예가 뭐가 있냐면 부재소 합의, 부재소 특약, 소송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때 유지되고 있는 소송 또는 부재소 합의에 따라서 소가 제기된 것의 처리는 부적법 각하시킨다. 권리보호에 이익이 없다. 소의 이익이 없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것으로 해서 부적법 각하시킨다라는 게 동서일과 실무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장할 수 있는 것은 266조와 67조 다음에 268조에 우리가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치하에 있어서의 간주는 어제 본 조문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소치하에서 독립적인 문제는 267조 2항의 제소 금지효의 문제가 자주 물어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라는 259조와 그 다음에 기판력에 있어서 216조에 있어서 의 문제와 연동되는데, 또는 218조 주관적 범위, 216조 객관적 범위와 연동되는데, 이때 제소금지에서도 채권자 대의 소송이 똑같이 문제가 되는데, 채권자 대의 소송의 제기가 있은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소치하를 했을 때 채무자가 이제 등장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 묻는데, 일단 선행 소송이 본안의 종국 판결인지를 한번 검토해야 되죠. 소송 판결로 끝났을 때는 제소금지에서 일단 요건을 충족하는 거 못하죠. 그 다음에 이 주관적 범위에서 채권자 대의 소송의 채권자와 그 다음에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당사자로 볼 수 있느냐인데, 지금 판례 입장은 기판력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소제기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여 기판력이 미치는 거와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절충적 입장에서 제소금지의 당사자의 동의를 처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제소금지에서 또 중요한 거는 어떤 거가 있냐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권리보호, 다시 재차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특이한 중복제소, 기판력 등에 있어서 사건의 동일에 따른 당사자의 동일, 소송물의 동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제소금지를 걸지 않는 그런 점. 그래서 여러분이 사례적인 문제는 뭐예요? 소치하를 항소심에서 했는데 그 소치하를 하고 나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뭐냐면, 그 소치하가 뭔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됐다든지, 또는 소치하게 된 어떤 조건적이랄까, 그 소치하와 함께 해주기로 했던 어떤 것이 뭔가 황당한 상황으로 되어 있을 때 다시 소송을 낼 필요성이 인정돼서 제소금지효를 인정하는, 즉 제소금지효에 있어서의 요건은 뭐예요? 1심에서 소송 판결은 안 되고 본안 판결이 있다는 전제하에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물이 동일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소치가 있은 다음에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을 재차내는데, 한편 다시 재차 소송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제소금지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4가지 정도의 요건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소치와 관련된 문제는 했고요. 그 다음에 청구 포기 일락, 그 다음에 화해에 대해서는 포기 일락은 그 의미와 그 다음에 기판력은 역시 관련된 220조와 261조에 따른다면 기판력이 긍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 학설에 따라서는 기판력을 부정하는 입장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상 화해 속에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가 있다라는 거고, 화해의 속성은 상호 양보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기판력 부분에 대해서 기판력 긍정설 부정설 등의 논란이 있는데, 실무적인 입장은 일단 기판력을 긍정하는 입장이니까 학설의 스펙트럼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부정부터 긍정까지 있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기판력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소전 화해까지의, 제소전 화해 개념과 소송상 화해 개념은, 소송상 화해는 소송 도중에 상호 양보해서 타협이 돼서 화해가 된 거고, 제소전 화해는 실은 소송 제기 전에 뭔가 분쟁에 있어서 법원에 가서 법원에 단순히 당사자끼리 화해 계약에, 사법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효력이 계약에 불과한 거니까 그것을 법원의 관여를 통한 공증에 따른 어떤 효력을 확실하게 해서, 예컨대 좀 아까 말한 기판력 등을 발생시켜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기판력이 그 포인트가 될 건데, 그런 지문에 따른 질문을 사례형 문제에서 종종 사법시험에서는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제소전 화해 등 판결 절차로서 마무리되는 아닌 것은 뭐
지금 일단 실무적으로 판결 절차를 중심으로 한다면 조금 설명을 간단히 하는 건데, 설명을 간단히 하지만 실제 사법시험 그런 시험 등에서는 이러한 화해에 대한 기판력 관련해서 종종 물어보는 것이라는 건 알고는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 당사자의 소송 행위를 통한 어떤 소송의 종료까지 설명했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판결을 통한 소송 행위의 종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